네, 그 혹시 전공자분들 중에서 보시면서 이 점은 좀 궁금하다, 혹은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알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제가 박근혜 선생님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예. 선생님, 중국의 도를 그리는 방식이 네, 한국의 도를 그리는 방식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중국의 사암 중심이나 네, 한국의 화강암이 네, 달라서 그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어떤 사물의 어떤 그리는 방식이나 네, 중국의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네, 한국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네, 이런 거를 다른 데서도 조금 얘기를 하셨는지 그분이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도희룡의 그림에서 좀 나타나는지 네, 네. 요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돌을 아, 그리는 선생님, 그 방식이요? 대답하시기 전에 한번 네, 양자호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좀 통역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对，刚才这个清北大学孙大宪老师呢，向朴建航老师提了一个很有趣的问题，就是中韩的绘画艺术当中呢，比如说对这个石头的这个描绘，比如说因为石头质地，就是因为咱们的地理自然条件的不同，比如有花岗岩呀，它这个绘画的方式是不同的。那么对于其他的这个事物的绘画，是否也有不同？特别是赵锡龙的文集里面有没有提到过？那么他的作品中，有所反应？就是提到这些问题。 네. 어, 일단은 그 돌을 그리는 방식은 어떤 중법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북방의 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돌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국의 이제 강남에 해당하는 남쪽에서는 또 한국과 같은 야트막한 산들이 둔덕으로 이루어진 그런 방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당연히 기법도 달라지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조희룡이 그리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맞나요? 제가 네. 이해를 한 것. 네. 일단 조희룡은 매화 그림을 가장 특기로 하여서 스스로도 또 중국의 어떤 매화를 그렸던 화가들을 참고로 했던 화가들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조희룡 매화의 특징은 매화를 용의 어떤 기세를 빌려서 그린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희룡만의 어떤 감각으로 좀 더 뭔가 힘차게 승천하는 것 같은 느낌의 매화를 표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어떤 조선시대의 특징이 아니라 특히 조희룡 독자적인 어떤 표현의 기법을 갖춘 그림으로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朴老师做了一些回应。首先从两点来说，第一点，因为中韩自然环境的差异，比如说我们中国北方的山，它可能会显得苍苍一些；中国南方的山呢，可能跟韩国的有一些类似，还有这个类似之处。所以说，由于这个自然环境的不同，也就造就了他这个艺术创作中的技法的不同。那么第二点呢，就是赵锡龙他的作品中呢，确实也体现了对中国绘画艺术的接收跟不同。那么赵锡龙的这个文献，他写的这个文集里面也提到了，比如说他会学习中国哪位画家的这个关于梅花或者其他这个事物的画法。但是赵锡龙他画梅花呢有一个特征，就是他有一种模仿龙的姿态，有一种升天的这个气势。这朴老师说，这可能也是也不是说朝鲜特有的特征，可以说是赵锡龙他的特征。朴老师，因为这个您中文也好，我翻译不对了，您纠正啊。我因为네, 绘画，很对的，你说的没错。谢谢。
예. 그러면 손대현 선생님 혹시 추가 질문 하실 거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다르게 조금 표현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중국의 돌 이외에도 그 매화에도 조금 드러납니다만은 네네. 다른 부분에서도 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는 있습니까? 뭐 꼭 어떻게 중국과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보다는 자기의 독자적인 성령을 표현해야 된다. 나의 창의로서 개성을 표현해야 된다. 자아라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던 부분이 보이고요. 제가 지금 특별히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없습니다. 네. 刚才孙老师又补充提问说，这个赵西龙有没有在创作过程中有没有一种主张，就是我要跟中国的有所不同？那么朴老师就回应，可能在他的文献中还真有所体现，但是可能不多，还需要这个更深入的探讨。 예. 자, 그럼 혹시 이와 관련해서 청중석에서 여기 꼭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만 아니라 중국에 계신 선생님분들이라든가 이에 관해서 보충이라든가 혹은 치과질이라든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那我们这个中方的参与的老师跟这个研究生有没有关于朴建海老师的这个发言的提问？大家可以自由的提问。我觉得王林老师您是做的这个中人阶层的，您是不是王林선생님지금위항시인을연구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왕린 선생님 질문 있는지 궁금합니다. 왕린 老师您有没有这个问题啊？我觉得您跟朴老师这个研究的方向还是有这个共通之处的。朴老师你好，你好。我这个目前在做的是汉诗的研究，然后我比较关注的一个部分呢，就是朝鲜的中人阶层他们所做的汉诗，对于他们的画作呢，关注的相对较少一些，但是我觉得相对于两班阶层，韩国的中人阶层，更有更大的研究价值。就是韩国的这个中人阶层的画作，在中国学界关注的也比较少，他们的研究论文也不是很多，但是学界对于这个两班阶层的绘画关注的非常多。那么据我的了解，那么我的同门中就有专门去做王维在韩国的接受，他们会把韩国画的有关王维的画作全部都集结下来，然后来分析他们这个接受的一个特征。但是对于这个中人阶层他们本身的画作体现出了什么样的特质，中国学界关注的的确是比较少。我觉得在这一点上，中国学界更加关注的是中国的大的作家和人物在韩国产生的影响。就是对中人的关于绘画的研究不太多，是吧？在中国，其实对于中人的诗人，他关注的也并不是特别多。我觉得诗人就是作诗跟绘画有很亲密的连贯的地方啊，所以我们互相以后可以多交流吧。因为那个在中国关于金正喜的研究比赵西龙研究多嘛。不过呢，我更关注的一个地方是现在韩国现代美术的一个美术界，现在那个留下来的一个秋派的影响比较小。怎么说呢？我觉得这个他的赵西龙的影响，中人的他的画法，他就这个内容我没有写上，不过呢，有一个故事，
金正喜写的一个书信当中，有一次批评过赵锡龙的一个赵锡龙派的一个画法。他觉得这个他们的画法里边不够文人气，文字香，就是不够学问，这么说了。不过呢，其实不是这样，他也很丰富的一个学问的知识背景。然后呢，现在韩国美术界更吸收到这个赵锡龙派的一个影响比较浓厚，所以我这个方面也是更需要研究的地方。 예, 량장 선생님 뭐 예, 지리와 아까- 응답이 좀 길었는데 간략하게만 요약해서 예. 어떻게 오간지 아까 예, 이번 세미나 주제도 한중 연구 향환이라서 아까 왕민 선생님께서 중국 학계에서 조선시대 중인계층에 대한 연구 향환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양반계층보다는 중인계층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민 선생님 지금 계시는 상하이 사범대 그 많은 대학원생들이 중인계층을 주목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분이 다루는 문제는 시와 휘화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연구할까 이런 문제들입니다. 박인래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이게 관전 지금 중국 학계도 그렇고 한국 학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추사 선생님에 대한 연구가 많지만 이 중인계층, 특히 조희룡 등 사람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미술계에 보면은 오히려 조희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옛날에 추사 선생님 서가문에서 조희룡의 그림을 대한 대해서 비판을 한 바가 있었지만,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다시 조희룡의 관점이나 이제 회화 작품을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두 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왕린 선생님께서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실 거라든가 질의하실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王林老师，你还有没有这个追加的提问？我对之前那个老师对李毅星湖的那个有一个疑问。好。就是我们知道这个儒家思想在韩国的影响是很大的，但是我在看韩国文人的汉诗的时候，我反倒感到他们更加倾向的是一个道家的这个思想，比如说他们文集中几乎都会提到养生的问题啊，这是在两班阶层的这样一个情况。然后我就想问的是，对于韩国古人或者说当代韩国人来讲，大家更倾向的是道家思想还是这个儒家的思想？然后第二个问题就是，我在看中人阶层的汉诗的时候，我发现中人他们在诗歌中更多的是表现出对道家思想的这个接纳和这个青睐，反倒会有的时候会说对这个儒家的这样的一个蔑视。我想的是，这个儒道是不是在韩国的不同社会阶层的接受程度也是不一样的？ 好. 왕민 선생님, 황민환 선생님께 질문 2개 했습니다. 왕민 선생님이 조선시대 한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한시를 읽으면서 이 유가 사상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무인들이 도가 사상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특히 중인계층과 양반계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민환 선생님께 이게 고대 한국 문인과 현대, 당대 한국 문인, 유교의 영향 많이 받은 것인가 아니면 도교의 사상 많이 받은가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왕민 선생님 중인계층 한시를 읽어보면 오히려 도가 사상 많이 수용했다는
해당하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오히려 어느 부분을 보면은 유가 사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서 홍명환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체 작품들을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양반의 선비들의 그 문학에 비해서 중인 이하 계층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유가 사상보다는 불교나 도가 사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 사상 같은 경우에는 공고한 그 신분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만든 문학 작품에는 유가 사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인 이하 계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이 고달팠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또는 물질적으로 혹시라도 잘 살지라도 신분제라는 이 굴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식으로 인해서 도가 사상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에 따른 그런 차이가 당연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인 이하 계층의 문학 작품을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시 같은 경우에 그 선비들의 양반들의 한시 안에도 도가 사상이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도교를 믿거나 신선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선이 되어서 떠나갔구나, 떠나갔도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가 사상을 따르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는 제가 현대 문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 많이 드러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지만 뭐 유가 사상이라거나 도가 사상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소설이라거나 시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 이후의 것들, 뭐 현실 생활에 관련된 것들, 뭐 사상적인 측면이라거나 종교적인 측면과는 좀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전통시대의 문학 작품들은 사상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한다면 오늘날의 문화작품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방면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칠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王老师，黄老师做了一些回应，我简单给您说2点吧。第一点就是这个黄老师说的这个前提是他可能没有看到那么多的这个作品，可能他的这个见解也不是很全面，仅供您参考。第一就是在关于这个两班阶层的这个文学作品当中啊，它肯定是儒教的内容比较多，因为它涉及到这个维持这个身份制度，因为他们这个从这个学习到这个出世等等都跟离不开。那么这个中人阶层呢，可能就涉及这个儒教、道教相比来说啊，就会可能性更大一些，内容占的比重可能也大一些。那么第二点，黄老师要说的是关于这个在两班阶层的汉诗创作中呢，也会出现佛教跟道教。那么它出现这个，比如说庄子啊，他们是经常引用的。那么黄老师提到2点，可能就是说他虽然引用道教呢，他可能第一就是它是一个惯用的，比如说儒家的这个经典，它就是用一个惯用的方式来这个作为这个用典用事来写作。那么第二点就是说，他可能在这个写挽诗挽词的时候会常用这个儒道，因为这个要哀悼这个逝者，就成仙成佛嘛，可能没有深入到道教那么很深的层面去，可能有这个见解。关于这个您提到这个现当代文学嘛，因为也不是他的研究领域，他可能有一个想法，就是在古代文学当中，可能跟这个传统的宗教它的关系性比较大。那么这个特别是这个进入当代以后啊，
可能因为跟我们的现实生活有这个密切关系，因为现实生活也发生了很大的改变，可能脱离宗教的这种趋向，可能就呈现出来了。这可能也是古代文学跟现当代文学的一个不同吧。我是听了这个黄老师的这个大概的这个叙述，我是总结了2点。谢谢梁老师，谢谢黄老师。 황민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토론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또 질문, 네, 김정우 선생님, 네, 질문을 어느 분께 하시는 것이죠? 예, 첫 출발점이니까 좀 거시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건혜 선생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양짜오 선생이 저희랑 이따가 가서 중국의 그 학계의 사항을 잘 아니까 두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는 양짜오 선생이 좀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박 선생님께서 질문 드린 것은 미술 쪽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비교 연구 영향을 분명하게 받았던 부분이 저희도 이렇게 뭐 대중서를 봐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학에서 문화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비교 문학, 비교 문화사를 다룰 때 저희의 한계점이 중문과에서 중문과에서 고전 문학을 하는 중국의 고전 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과 저희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저희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국문과 학생이 중국과의 비교 문화를 연구할 때 그 저점,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둘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올해 거기에서 거주를 하셨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짜오 선생이 종합적인 총평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음번에 중국 체험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체험을 한 저희 조선의 지식인들과요, 그 중국 당대의 중국의 소위 말해서 고전 문학에서 남겨져 있는 전에 듣기로는 일기문학 자료를 이제서야 이렇게 수합하고 자료실을 아카이브를 만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중국의 소위 말해서 일기문학이랄까, 아니면 체험문학과, 아니면 국내의 관련된 양짜오 선생님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학계의 사항을 중국의 학계의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刚才金钟球老师可能提了2个比较宏观的问题。第一个问题是对这个朴建海老师提问的，就是说这个从这个比较文学的层面来看，就中国的就是咱们中国高校里面的中文系的古代文学的研究方向跟韩国的研究方向有哪些这个不同之处？因为朴老师您在这个您是韩国的本科，在中国又有留学经验，我觉得您这个回答这个问题还比较合适的。 질문이 좀 어려워서 제가 다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국의 비교 문화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우선점을 두고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맞나요? 네. 제가 깊이 있는 대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미술 이론을 전공한 게 아니라 원래 실기를 전공을 했었고, 이제 박사를 하면서부터 제가 처음으로 이런 문헌학이라는 과목을 들어가게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미술을 했던 그런 경험으로 이제 중국을 와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를 하나의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선점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이제 찾아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와 동떨어진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서의 맥락을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수묵화를 전공으로 여기서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중국이 원류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했는데 그 속에서도 어떤 저만의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할 때 결국은 이제 한국적인 어떤 정체성에 대한 것들로 귀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과 또 어떤 인문학적인 것들을 연결해서 어떤 또 폭넓게 이제 찾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서 원하시는 대답을 못 드렸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刚才朴老师回应，因为这个朴老师主要是这个美术专业出身，然后在这个当然绘画的研究当中，你就是跟文学是不能脱离的，它是相辅相成的这么一个关系。然后那个在他的这个文学这个博士学习阶段呢，有几点感受。第一个就是说是中国教学和这个研究当中，可能将这个文学资源的这个活性化，就是这种利用，特别是社会服务这一块可能还是有所涉及的。第二点就是说关于这个研究是这样，就是正体性这个本质性本质问题，就是通过文学或者艺术研究各个国家民族的本质性的问题，可能朴老师谈了这2点感受。因为这个涉及到这个艺术东西吧，我就不太懂，所以我不知道翻译的对不对。朴老师，要不您用中文简单说2句吧，我这一来二去的，我怕说的不准确。 맞습니다. 네. 然后就是刚才那个金钟学老师，向我提了一个问题，我没想到这个翻译还能被提问。那反过来就是翻译当然也可以提问了，就是김종구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중국 체험 문화, 중국 학계에서 조선인의 지신의 체험 문화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죠. 예, 우선 조선 지식인에 대한 관심가요. 예, 관심. 예, 조선 지식인, 조선 선비들이 해외를 중국을 체험한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중국 자체에서 중국 고전 문학에서 그 일기 문학에 대한 관심. 예, 이거는 조선이 아니라 중국 그 현지의 그 소위 말해서 양적선이 관심 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계의 그냥 큰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저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한중 수교 이후 한국 특히 한문화 관심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도 편수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관심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요. 중국 학계 같은 경우는 역사 학계에서 특히 관심 많습니다. 이 문학의 지금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경험은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문화원 취재했는데 예를 들면 예능록을 가지고 문화 연구 프로젝트 신청할 때마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학에서 주로 연구합니다. 이게 학과 구분이 중국에서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계에서 요즘 연구는 아마 제가 요즘 한국 학계에서 연구 논문 많이 안 보지만은 특히 중국 학계에서 특히 예능록 같은 자료 대한 정리 연구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제가 마침 옆에 이 책이 있는데요. 북경대학교 칠용성 교수님 예능록 천종 해제 이 상중하 3권 출판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출판했습니다.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임기중 교수님 제 6번 정보판 한 652종 그 예능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중국 학자가 1000종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계에서 만약에 연구하면은 훨씬 더 이 문화학적으로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체험, 예를 들면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문화 체험하는 배경이 없어서 예를 들면 이 한문 자료이지만 이 안에 예를 들면 한국 문화, 특히 그 지방 문화에 대해 잘 몰라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완전에 대한 비판이 좀 많지 않아서 예를 들면 연도, 이름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한중 협력해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就 예, 是刚才那个金钟球老师向我就是提了2个问题，第一就是中国学界对这个韩国的朝鲜时代的这个中国行迹有多大关心程度，它这个研究趋势是什么？我觉得有2点感受，第一就是我们的关心程度肯定是逐年要增大，从这个建交之后，而且我们的文献整理，说实话，如果真正做起来的话是很快的。比如说北京大学戚永祥教授他就做了这个燕行录的1000种解题，我们在韩国的那个数据库里面，我们看到林吉中他整理了第6版，才有652种，所以说我们这个还是占有优势的。那么第2点就是因为中韩这个学科的划分它不同，因为这韩国的话，它的这个文史哲都是文学博士，我们那边有文学博士、历史学博士、哲学博士。因为我在文学院可能拿燕行录去申请文学的课题就很难，所以说还需要这种跨学科的研究，特别是这个跨国际中韩这个协力研究也是有必要的。네, 이상입니다. 예, 혹시 김종욱 선생님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자, 뭐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금방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또 청중석에서 이런 점이 궁금하다, 혹은 이 질문은 꼭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그러면은 제가 좀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환명한 선생님보다는 박건혜 선생님, 그리고 박건혜 선생님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양재호 선생님이나 왕민 선생님 포함해서 중국 선생님들께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 일단 박건혜 선생님의 발표문을 보면 PPT에 우리 몇 쪽이었죠? 조희룡의 중국 종교 수요. 그래서 23쪽부터였죠. 그래서 도교의 영향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리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다만 우리 한국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특히 한문학에서 도가와 도교는 좀 구분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대체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실 소설 쪽 전공자이기 때문에 약간 과문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도가와 도교를 구분할 때 여기 가져오신 내용들은 대체로 그 도교 중에서 도가 쪽에 기본적으로 뭐 어떤 도가의 은유자적하는 삶이나 자연과 가까이 사는 삶, 이런 내용들이 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뭐 연단술, 좀 황당무계하지만 불로장생의 연단술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도술이라든가 이런 문제, 즉 이런 것들은 좀 도교의 실제 종교적 요소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더 강해지면서 이게 문인들의 글이나 제가 주로 보는 소설책, 한국 소설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문인들의 글에서도 종종 잡기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룡의 경우에는 이런 그런 약간 잡기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도가라기보단 도교에 가까운 인식은 혹시 없었는지, 요 점이 또 궁금하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아까 왕림 선생님이 얘기하시면서 중인문학에서 어떤 도교적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하신 도교적 요소라는 게 제가 궁금한 것이 그 어떤 은인 초탈하는 유유자적하는 뭐 출처관과 관련된 이런 도가의 요소, 도가 볼 노자나 장자의 노자라기보다는 혹은 뭐 도연명 이런 가르침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도교, 종교로서의 도교 혹은 유학과 약간 결을 달리하는 요소로서의 도교에 가까운 것인지 요 점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혹시 중국 문학계에서 한국 문학을 연구할 때 이런 점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좀 질문이 약간 포괄적이고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점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자 선생님,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스승님, 혹시 이게 도가와 도교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한국 그리고 문학계, 고전 문학계에서는 대략적으로 물론 아주 넓게 본다면 결국 도가도 도교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아무래도 유교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게 출처관, 조선 전기에도 이미 성립되었던 출처관을 비롯해서 이미 나아갈 때 밖에 물러서서 자연에 응가하는 것 자체를 도연명의 삶과 귀거래사의 이런 삶과 연관지어서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소들은 도가적의 요소에 좀 더 가깝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문학계에서는. 근데 중국 문학계에서는 그거를 따로 어떻게 통합해서 동일하게 생각하는지, 네, 아니면은 이런 점에 네네네. 대해서, 네, 네, 그럼 제가 일단 박인혜 스님하고 왕林 스님에게 일단 整点하겠습니다. 네, 那个朴建海老师和王林老师，或者是咱们参加会议的咱们中方老师，这个徐老师提了一个问题，就是说可能道家跟道教还是有所不同的，在这个韩国古代文学、朝鲜时期的文学中，可能就是像陶渊明的这种道家的这种这个隐逸的这种思想还是比较多的。那么在我们中国这个文学思想里面，它这个道家跟道教的有什么反应？我觉得还是一个要阐述一下这个道家跟道教有什么不同吧。徐老师认为可能是道家属于道教的一部分，因为道教里面它还要有这个什么炼丹术啊、长生不老啊等等这些要素。看咱们谁做一下回应啊？梁老师，我想做一个简单的回应哈。我对道家的这个疑问，这个最初的这个起源点呢，在于我在看韩国的一个中人阶层叫崔其南的他的汉诗的时候，发现那些人他们会特别多的聚集在这个三清洞附近，然后但是我对韩国熟悉，然后我就查三清洞，发现它是一个供奉这个道教的这样一个场所，对吗？所以他们的那个汉诗中，就是特别多的去反映这个道教那个文化，就是引用道教的一些仙人呀或者服饰这样的一些内容在里面。所以我就在想，哎，他们去接受道教，到底是因为这种地缘上的亲近呢，还是一些其他的原因？我这边的一个感受，当时我在写论文的时候，我的一个分析是这样的，就是因为韩国的一个中人阶层，他们没有办法进入科举，他们没有办法就是当官儿，所以儒家那一套学而优则仕的理论对他们来说不适用，所以我觉得他们可能会更加亲近道教，这样他们一定要在思想上寻求一个支撑，儒家不适用的话，可能就转而投向了道教的怀抱。当时我的感受，我的那个在论文中是这样分析的。行，我先分析一下吧，因为三清洞这个说不好，也可能是地名。선생님, 아까 왕림 스님 그 공부하는 과정에 또 의문 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선시대 그 중인 계층 중에 취기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취기남,崔启南是吧？崔其南，奇怪的奇。 취기남이라는 중인이 있는데요. 그 한시를 보면은 삼청동이라는 그 이름 많이 나옵니다. 그 찾아보니까 삼청동 지명인지 아니면은 도교 인물 모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교의
신선과 부주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중인 계층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게 정신적인 정신적인 의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유교보다 도교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일단 왕인 스님 그렇게 아,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답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근혜 선생님께 혹시 질문 네, 네. 드렸었는데 아,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하거나 어려웠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도가와 도교를 구분을 하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도교와 도가의 차이점을 제가 좀 확실히 네. 못했습니다. 제가 좀 네. 너무 말을 좀 꼬아서 한 것도 있고, 제가 결국은 아무래도 한문학 전공은 아니고 소설 네.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대체로,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도교는 결국 종교로서 사람을 그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신에 대한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들을 믿는다든가 노자를 그 신으로 노자의 뭐 가르침이나 이런 걸 떠나서 노자를 신으로 섬긴다든가 뭐 귀신에 대한 요소 이런 민간 신앙자의 요소까지 좀 잡다하게 끌어모아서 결국 중국이 종교로서 성립하고 있는데 그런 요소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당연히 타국의 종교니까 잘 안 들어온다든가 좀 다른 방향으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제가 조선 후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종종 뭐 도술이라든가 좀 황당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건 조선시대 사대불 선비들은 좀 배격을 하거나 거리감을 두었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조선 후기에 종종 나타난다든가 이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도 혹시 조사룡의 글에서 나타난다든가 혹시 이런 점이 있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따로 뭐 정리 어려우시 안 되셨다거나 좀 막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더 정리를 한 후에 네. 다음 기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 도가는 뭐 하파죠. 뭐 노장 등 대표하는 뭐 하파죠. 도교는 그 이후에 형성된 종교입니다. 이게 시간상 뭐 순서가 있고 본질적으로 막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나중에 정화 스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네, 예. 네. 그런 요소들이 저는 조선 후기에 좀 그래도 중국 문화 교류를 하면서 좀 조선 후기에 꽤 들어와서 그 한국의 문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되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예,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삼청동 같은 경우에 그냥 도교의 삼청이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는 삼청동 같습니다. 마을. 거기 김정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여행을 하고 그림으로 남기고 한 조금 중인층이 사는 어떤 변두리 마을일 것 같고요.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거의 그 신성시대이기 때문에 도교를 표방하는 것은 이단으로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어떤 학문으로 그 격화돼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 같은 경우 사육신들이 신선이 되고자 한다든지 단을 만든다든지 연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는 도교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 쪽에서는 자연 친화, 뭐 도가적 취향 정도로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인층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王林老师，这个孙大千老师给您做了一个回应啊。其实我觉得应该注意这个问题，特别中国学界应该注意这个问题。就是说，我们看到的很多的地名啊，它可能由于文化的差异，我们很难理解。比如说您提到三清洞，如果是中国提到三清洞，我们很容易联想到道家、道教，但是在韩国它有可能是地名。比如说孙老师说，有可能是首尔
附近的一个地名，因为它那个街道它叫什么洞嘛，它跟咱们这个地名命名不一样的，而且就是说很大的一个关键的一点，从思想史的这个层面去分析呢，就是在朝鲜时代其实就是程朱理学统治的时代嘛，他拿道教和佛教当做异端来看待的，就是甚至在这个有的时候你过分的强调就是道教和这个佛教的话，你可能会这个斩首的，这个所以说这点还是比较重要的。你要朝鲜初期，比如说会提一些这个什么炼丹什么的，但到了朝鲜中后期，可能你一提道教，可能就是一些跟亲和自然呀，这个归去来兮啊等等这些可能有相关的，所以我觉得还是应该多注重一些这个地名的这个辨别吧。谢谢。是。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방금 얘기 나온 것들은 사실 우리 한국 학계에서의 좀 전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저희가 뭐 한국 문학이지만, 그리고 조선 후기 문인들에 대한 공부지만, 그렇지만 저희의 시각에서는 알 수 없는, 즉 중국에서의 중국 학자분들의 시선에서만 봤을 때, 혹은 중국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봤을 때 포착할 만한 요소들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포착할 수 있다면은 이런 의견에 대한 새로운 반론이라든가 혹은 다른 방향에서의 진전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생각도 든다고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刚才我们谈到很多问题，可能是具有这种普遍性的，当然也可以就是深入的去挖掘，提出我们这个不同的意见。네. 예, 그러면은 네, 혹시 또 청중석에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질문을 꼭 하고 싶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뭔가 이 기회를 빌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계십니까? 就是咱们还有没有要，就是说，哎呀，这个问题觉得很有必要问，咱们再提一个问题。 당장 없으면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기회가 있으니까 넘기기로 하고, 혹시 정은호 선생님께서 뭔가 정리를 해주시거나 지도전 해주실 게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편의 글이 발표됐는데 이 두 편의 글과 관련한 것보다도 더욱더 논의가 이제 확장되어서 포커스가 조금 불분명해진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과 관련해서 좀 정치한 토론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을 좀 떠나 있는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뒷부분이 더욱더 강조돼 가지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첫 번째 황명화 선생 발표는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출처란 무엇인가 논어에는 그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성호 이익의 어떤 한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이제 나타나는 한시가 이제 중심이 되고, 그건 이제 그까지 중요한 거죠. 출처관의 근거 내지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이것이 문학에 어떻게 용사되는가, 요거는 이제 당연한 것인데,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시에 이제 출처 의식이 드러나고 하는 것들이 유형화돼야 되는데, 논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큰 산이 있으면은 봉우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유형화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깊이 있게 담론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출처는 언제나 쟁점이 있거든요. 그냥 막연한 것도 있고 쟁점이 있는데 이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시를 써준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그걸 써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는 됐는데 세 번째 단계 그 안에 깊어져가 어떤 쟁점을 찾아내 가지고 논의를 나가는 그래 전에 해당하는 거죠. 전에 해당하는 이게 굉장히 더 약화되어 있죠. 계속 이제 두 단계에서 뭉쳐서 그거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를 거쳐가지고 네 번째 단계 이제 의미를 찾아내는 기성전 결인데 결은 의미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결론에서 그냥 요약해 버리고 치우지만 사실 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걸 이제 뭐 조금 결은 이제 남은 문제 내지 결론을 이야기하고 요약을 하고 그 앞에 이제 의미를 찾기도 하는데 뭐 그것도 좋아요. 이 의미에서는 뭐냐면은 의미에서는 시에서 벗어나야 돼. 시에서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찾아냈는데 사실 그 황명환 선생이 이 성호 같은 경우는 벼슬을 가지고 퇴출을 선택했는데 중농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논의들은 참 깊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치하지 않아도 이제 정치하는 거다. 출사하지 않아도 출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호가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게 이제 그 당대의 실학자로서의 어떤 경제 치용학파라든가 뭐 중농학파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출처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그 의미로서 중요한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용사 없이도 이제 출처관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의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의미에까지 아직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멈추어서 있는 듯한 작품을 계속 가져와 가지고 그리고 앞에 의미에는 앞에 써먹었던 그 자료들을 새롭게 보면서 이제 의미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작품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어지면서 바깥으로 나갈 때 이제 이게 깊어지고 이게 설득력이 있고 이 공부를 많이 했다. 황명호 선생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깊어지는 부분, 확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더 약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얘기한 의미로 따질 수 있는 이런 부분, 이 중농과 관련되어 있는 그 출사하지 않나서도 부모한테 부모를 섬기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우형제하는 형제끼리 어떻게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집안이라든가 사회 문제하고 갈 때 이 농업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건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이걸 잘 논리화시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부분이 있겠다.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선생 오랜만에 참 반갑고 자료를 좋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미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논의 같은 경우는 박 선생의 어떤 그 이야기 들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책을 하나의 커다란 책을 요약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집약적이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딱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떤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구체성이 굉장히 어떤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예컨대 여기에 통찰을 이야기한다든가 융도 그다음에 재치해학이라든가 융합적인 부분, 그다음에 도교의 자유와 불교의 청정이라든가 유학의 박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덩어리가 위에 쿵쿵 두드려지는데 그 안에 그것이 이제 내밀하게 어떤 자료와 결합이 되면서 이게 드러나는가. 이게 이제 그 그림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치하게 이렇게 결합될 때 깊어지는데 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내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논의도 그렇지만은 중국에서 한국어를 내 느낌이 그래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중국에서 한국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 수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한국어를 하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문화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 민속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이 넓고 얇게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은 어떤 한시를 가져와 가지고 집약화해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정밀하게 하는 것보다도 한국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멈추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중요해요. 교양적 수준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정한 것을 잡아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아마 문헌과 그림이 동시에 이렇게 서로 작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지금은 완전히 책을 요약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짤막한 글인데 책을 요약해 놓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요약하는 이러한 글들이 중인계층에서의 어떤 예술론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재론해서 신성성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게 중국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중국어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문학을 하면서도 거의 문화적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고 마는데 이게 전문성의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더 좁혀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갈 때 문헌과 예술 작품의 어떤 전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치열하게 논의를 해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요거는 논문과 관련된 것을 내가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논란과 이런저런 어떤 수랑슬레했던 이런 것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왕님 선생이 질문을 했던 하고 이제 황명환 선생이 이제 대답을 했던 이런 과정에 나타난 이런 부분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도교와 도가의 문제 이것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이번에도 많이 나타났는데 이 도가 사상이라든가 도교로의 어떤 전환이라든가 거기에 중국에서의 어떤 수용 문제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그러니까 전통 신앙이라든가 고유 사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교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고유 신앙 문제, 전통 신앙 문제. 그래서 이제 산신가 예컨대 팔공산 설화에도 보면은 심지가 팔간자를 이고 오는데 누가 맞이합니까? 신선이 맞이하거든. 그 신선은 바로 고유 신앙하고 관련돼 있어요. 근데 신선은 누가 주로 주장합니까? 도가 내지 도교에서, 특히 도교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삼국유사 보세요. 도술 부리는 거 많이 나오거든. 도술. 그러면 도가 사상의 영향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인간은 현실과 초월의 문제에 언제나 이제 봉착하게 마련. 그 초월성을 인간이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초월적으로 해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신앙에 많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이게 이제 도교냐 도가나 도수를 부리면은 이거는 이제 도교 아닌가 조선 후기에 소설에 많이 나타나죠.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래된 어떤 전통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면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고유의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환웅이 인간으로 변화합니까? 환웅이 인간으로 변화해가지고 웅녀하고 결혼해가지고 당군을 낳잖아.
그러면 그게 자기 몸을 막 이리저리 변화시키고 하는데 호풍환호를 하는데 그 도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현실 문제하고 초월 문제를 다룰 때 이 초월성이 육아보다 도가에 있기 때문에 도가 내지 도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붙이는데 그 대체로 전통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그 관건인데요. 도교나 도가 같은 경우는 고등 종교 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유불선 이렇게 볼 때. 근데 거기에는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실험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통성 같은 이게 전통 종교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들이죠. 그런 어떤 논리성과 비논리성 사이에서 우리 고유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재해석해내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인가 이러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아하고 이제 그 도가의 어떤 문제도 이게 딱 구분되지 않아요. 육아들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막 이렇게 구분해버려 가지고 이거는 육아고 저거는 도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최채원이 이제 그 날랑비 서문에서 유불선 3교를 이야기하면서 화랑을 이야기하고 풍유도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육아도 표면적으로는 육아인데 이면적으로는 도가적인 어떤 유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한국의 어떤 문화구조, 정신구조 속에서 이 두 부분을 육아와 도가로 이해하지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면들이 이면과 표면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피지배계청에서의 어떤 도가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그래 새로운 것을 지식인들이 특히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통은 오히려 피지배계청들이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 피지배계청이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 이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전통신앙, 이게 도교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전통신앙이 더욱더 많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어떤 그 표면과 이면의 어떤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통일적 구도 속에서 이제 이게 어떤 경우는 이게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표면이 나타나면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걸 이제 요거는 어떤 무슨 요소, 도가 요소, 이거는 어떤 육아 요소 이렇게 하기가 곤란해요. 곤란한데 이걸 자꾸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잖아. 이야기하려고 하다면 그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기량관계 속에서 전체를 이루는가. 이 조희룡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주민문학 보면은 도가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꼭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런 부분들, 그 자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게 자연하면 그러면 도가입니까? 퇴계는 그러면 자연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한 인식을 또 이제 이 두 청년에서 청년가 어떻게 맞물리면서 서로 그 운동 관계에 있으면서 전체를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도가나 육아를 좀 이야기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가와 육아를 바깥으로 드러내 가지고 뭔가 이걸 이제 구조화시키면 대체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작품을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드러내버리면.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드러내가지고 질문도 오가면서 이제 드러내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한국과 중국에서 이제 그 비교문학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이제 참 흥미롭죠. 예컨대 여기에 양자오 선생 같은 경우는 비교문학을 잘 할 수 있지.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공부를 이제 박사까지 마치고 이제 중국 가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양쪽을 다 아는 이런 어떤 양쪽을 다 알면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왕저하 같은 경우도 잘 할 수 있고 또 이제 저쪽에 중국 같은 경우는 박근혜 선생 같은 경우가 예술의 어떤 측면에서 중국에 있으면서 같이 이제 이 비교 문화학 내지 비교 미술사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언제나 그렇지만은 이 정체성의 문제와 이제 관련해서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비교 문학할 때. 그러니까 양자오 선생 같은 경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의 비교 속에서 이제 중국 문화의 어떤 정체성 이걸 조금 넓혀가지고 동아시아로 넘어가도 되는데 그런 측면을 한번 이야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 박근혜 선생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 한국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중국의 어떤 이 양자오 선생하고 반대로 이 양자오나 이제 왕저화 선생과의 어떤 반대의 측면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이 중국 예술가의 어떤 비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대가 없으면은 나중에 그래 기둥이 없으면은 비교 문학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심층적으로 비교를 해갈 때 이게 더욱더 논의가 흥미롭고 또 힘이 붙습니다. 그냥 보통 보면은 그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는데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게 중간에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보면 이게 봉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비교 문학도 봉우리가 있어요. 이게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양자오 선생 같은 경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중 비교 문화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박근혜 선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한국의 어떤 측면에서 중국가 있으니까 중국 문화도 잘 하실 텐데 자료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가면은, 그러게 양자오 선생하고 박근혜 선생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했던, 그러니까 비교 문학이라고 하는, 또 비교 문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개의 봉우리를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아마 공부가 나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거는 느끼는 것인데, 나중에 보고 하표 선생께서 한 말씀을 하시도 좋고, 우리가 이제 한중 내지 중한의 어떤 이 담론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오늘 매우 하여튼 중요한 시사점을 많이 발견한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이번에 했고 그다음 주도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돼도 괜찮은데,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진행시켜 나간다면은 우리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성과를 한중 양측에서 이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 서정현 선생이나 손대현 선생도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질문한 것인데, 우리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약간 질문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제기해서 나름대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 보면 학교에서 칭찬하고 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지하게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있고, 조금 끌끄럽지만은 그런 질문도 해가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번역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히 하시고, 이제 하선생 이야기도 마무리 삼아 좀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刚才郑云乐教授针对2大问题，一个是发言，一个是针对我们的讨论提了几点要求。首先一个问题就是我们这次的会议呢，因为是第一次，我们的讨论呢比较多样化，但是希望我们下一次能够集中于这个论文的讨论，这样可能会有针对性和专业性。那么针对于这个黄明焕这个老师的这个论文呢，郑教授提出一点我比较认同，就写论文其实跟诗歌是相通的。它有这个起承转结的这么一个关系，可能黄老师在这个起承，就是比如说他探讨出处观的根源和在文学中如何运用，他做得非常好。那么在转的这个过程中呢，也就是说要达到这个论文的核心的地带，比如说郑老师提到，你要把它类型化，要分类的时候呢，要结合时代的背景去深入探讨它为什么这样运用这个用式，特别是在结论的时候呢，要脱离文本。
要高于文本。比如说要结合新古礼义的这个重农思想，经世致用，就是说即使他不用世，那么他的其他的这个文学作品或者思想能不能去论证他的这个观点，能够发掘一些新的内容。那么针对朴老师的这个论文呢，可能就是说这个资料是非常有意思的，可能就是说还是没有建立一种逻辑。就是说就是希望下次在这个讨论的时候呢，在这个论证的时候呢，把这个范围缩小。针对某一种问题进行集中的探讨，特别是要提出了要文本和这个绘画相结合，进行深入论述，这个还是比较重要的。那么郑教授在这个我们的讨论呢，针对我们的讨论也提出了3点看法，特别是我们对这个道家跟道教的这个问题，我觉得还有一点我觉得非常重要的是，郑娱乐教授他提出了是这个一定要关注到传播过程当中接受国家的这个固有思想或者是这个传统的信仰，这个是容易我们是作为中国这个学者是容易被疏忽掉的，然后就是不容易理解掉的。比如说这个郑教授他举了很多关于新罗时期，特别是三国仪式中出现的很多例子。你比如说八公山的心地法师，他这个就出现了很多这个神仙的形象。还有就是说这个道术啊什么的，这个东西你不能一片而论说你受到道教的影响，这可能就是说是人家的这个固有思想。当然就是说郑教授还提到一点，就是说你现实问题解决不了了，那么你人类普遍就会存在一种超越性的问题。所以这一点还是需要这个我们需要就是中国学界要格外的关注。那比如说就是说郑教授还提到一点非常关键的是什么呢？就是儒释道。应该是建立一种统一的构造去看它，而不是说把它一个一个都切割起来。比如说新罗时期的崔致远，他在谈这个风流的时候，他就提到了一个三教风流，就说他表面是儒教，他内核可能有道教，也可能有人家这个固有的这个信仰，所以说我们还是需要这个多种层面去理解。那么这个郑教授第二个问题就谈到这个比较文学怎么做，当然有我们这种文化背景的，比如说像我跟朴建哀老师，我们是这个就是有这个相互中韩的文化背景，可能做起这个比较文学是有利的。但是更重要一点，郑教授提到我们一定要有自己的立场和这个标准基准，就是说像我的情况，一定要没准就是以中国为中心来探讨，通过这个域外的资料、域外的文献探讨我们中国的本质性问题。朴建哀老师呢，可以就是通过这个中韩的资料探讨韩国的本质性问题。在这个基础之上呢，我们再拓展到东亚的普遍性问题，或者是东亚的本质性问题。这个我觉得还是我们受启发还是比较大的。那么最后一点，郑教授还谈到了一个就是说这个我们这个这个座谈会今后怎么发展的问题。这是一个很好的这个出发起始点。其实郑教授还提到了一点，就是通过我们的努力，我们能不能做到一些个就是我们特有的东西，就是别人想不到或者是做不好的，我们可以把它这个做好。最重要的还是我觉得还是要学习郑教授这个深入探讨问题的这种意识，因为这个郑教授提了这个说了这么久，其实比发言的时间都要多了，我是比较感动的，也比较佩服。말씀 이상입니다. 혹시 하 선생께 한번 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정현 선생이 대체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夏彪老师，郑教授说您这个要不要谈一谈您的感想感受，简单的谈一谈。夏老师，您这个静音呢，麦克风没开。好，我在这里呢谈4小点吧。第一点呢，首先呢感谢2位老师的辛苦的这个汇报，同时呢也感谢各位老师参与进咱们的这样的一个交流。其次感谢就是今天交流的这个老师，还有就是这个研究者呢。对中国文化的这样的一种深入的这样的一种研究。第3点呢，我具体的就是针对2位发言人的老师所说的这个话语呢，我来做一下就是我自己的感受。其实这个黄老师的
所做的这个报告呢，其实是非常扎实的这个文本阅读，然后呢诗中然后产生新的研究视角，学术拓展，在比较文化交流当中是非常有意义的，这是第3点。第4点呢，朴老师的扎实的这个对比研究，那么找到了对赵锡荣作品中的中国元素，那么这个为中韩文化的这个交流呢，就很好的进行跨文化的比较研究呢，奠定了这个扎实的这样的一个基础。我呢就讲这4点，在这4点中呢，我感觉就是咱们对这样的一个学术会议的这样的一种交流呢，其实是非常好的。我们可以通过中国学者的这种研究的这个视角，同样也可以从这个韩国研究的这个视角，找到这个咱们共同感兴趣的这么一种点上，进行文化的这个交流。所以说呢，今天我自己呢是非常的这个受益。好，谢谢各位老师，我就说这么多。 예, 그 하스님 먼저 발표자와 참석자의 감사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한국 학자들이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 감사드립니다. 법률화스님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비교 문화 연구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박인혜 스승님도 조선문인 조희룡의 문집에서 중국 요소를 많이 찾아내고 한중 문화 교류 연구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게 우리 같은 공동 연구 주제를 찾아내어서 앞으로 협력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好，谢谢夏老师。 예. 네. 그래서 정훈아 선생님과 그리고 그 시아비오 선생님께서 뭐 귀중한 정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로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도 특히 대학원에 계셨거나 아니면 아직도 계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느끼시는 바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늦었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발표는 이 자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미진한 바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계속 이게 연거푸 학회를 거듭하면서 다들 또 충분히 가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 발표해 주신 화면 선생님. 서진호 선생님. 그러니까 다음에 그 중국의 대학원생들 좀 많이 그 소개해가지고 같이 들어오시라고. 네, 뭐 다른 방금 말씀하신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꼭 번역으로 좀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환미환 선생님과 박근혜 선생님 오늘 발표자 정말 두 분 선생님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량자오 선생님 그 제일 힘드시지 않을까 사실 통역 때문에 그 시간이 한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그 다들 이제 춘절 혹은 설 잘 쉬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그 발표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感谢各位发言和参与讨论的各位老师，辛苦了。郑教授还特意提到啊，希望咱们下次，我们中国的这个研究生能够更多的参与进来。而且就是我这个王林老师，通过王林老师，可能上海师范大学严明先生可能要선생님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은 이게 다음 주에 상해 사범대학의 은명 교수님께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좋지. 예. 양자오 선생은 나 좀 보고 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 那咱们谢谢。其他老师我们可以退会了。下来我再向各位老师表示感谢啊，谢谢。那我们可以结束了啊，再见。
감사합니다. 박근혜 선생님 다음 주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杨教授再见，各位老师再见。 再见。 王老师再见，辛苦了，辛苦了。